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요게 제너시스 블럭이에요. 최초로 사토시가 채굴한 블럭이고, 사토시는 최초에는 그냥 자기 집에 놀고 있는 PC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지금처럼 열광적으로 채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PC 갖고 노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할 걸로, 우리 뭐 토렌트처럼 다운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비트코인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 갖고 심심한 사람들이 채굴하고 뭐 이럴 걸로 생각한 거지, 이렇게 기업적으로 할 걸로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는 아니고 언제냐, 2020년도 거고요. 지금의 수준하고 그렇게 난이도의 차이는 없고, 여기에 보면은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2주에 한 번씩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해서 너무 빨리 그 퍼즐들이 해결되면은 0을 늘리고, 또 너무 느리게 해결되면은 0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항상 일정하게 10분 단위로 이제 그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인데 보면은 입력이 하나죠. 그리고 이 입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 두 개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준 거고, 요거는 나머지는 자기가 돌려받은 형태가 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 수수료는 0.001 BTC. 그래서 이 합과 플러스 0.01 BTC를 하면 이 입력 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2018년도에 일어났던 거래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채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트랜잭션을 수신하면 그 트랜잭션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유효하면은 풀에 넣어놓습니다. 풀에 넣어놔요. 그리고 블럭을 수신하게 되면 블럭을 확인해요. 블럭이 유효한 건지, 유효한 트랜잭션으로만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유효한 트랜잭션만 들어가 있는지 보고, 또 그 다음에 해시 값들이 올바른지 이런 걸 확인해요. 그래서 이 블럭이 유효하다, 올바르다, 그러면 그 블럭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 블럭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골라서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채굴 문제를, 이제 퍼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는 트랜잭션 수신한 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뭔가 채굴하고 있겠죠. 근데 자기가 성공을 못할 수 있어요. 언제 채굴이 중단되냐 하면은 나보다 빨리 누가 해결해서 블럭을 보내온 거예요. 그럼 난 실패했구나. 그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블럭을, 그 다음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블럭은 그 보내온 블럭에 들어있지 않은 트랜잭션, 그리고 이 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골라서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누가 채굴하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나, 여러 사람들이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큰 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계산한 사람은, 근데 왜 채굴하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상은 이제 신규 코인과 수수료입니다. 신규 코인과 수수료.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채굴자라 그러고, 이 채굴자가 이거를 보상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근데 이 보상액은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는 커야 돼요. 자기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맨날 채굴도 못해서 손해만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두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채굴 장비를 구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축 비용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운영하겠죠. 운영하게 되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채굴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전기세가 저렴한데, 전기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데서 전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기세는 실제 해시 값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도 들지만 이 계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 사용되는 그 장비들이 열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얘를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냉각비가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또 유리하답니다. 추운 지방. 그러니까 전기세가 저렴하고 추운 지방에서 채굴하는 게 그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투자했고 시설 운영비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투자하게 돼서 채굴하게 되는데 내가 얻어지는 이득이 이거보다는 커야 이제 계속 채굴을 하겠죠. 지금은 이득이 조금 클 수 있는데 지금도 이득이 그렇게 수지가 안 맞다고도 해요.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이렇게 생태계가 될 걸로 예측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정말 궁금한 사항이고요. 예측했다면 진짜 천재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예측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굴에 대한 보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채굴에 대한 보상. 이 채굴 보상은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과 해당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수료가 보상이 돼요. 보상이 되고 10분마다 누군가는 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채굴에 성공하면은 6.25 BTC를 받아요. 그럼 6.25 BTC가 얼마냐? 약 5천만 원,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데 5천만 원이라 치고 5천만 원 치고 생각을 해보면 10분마다 누군가는 3억 1,250만 원을 벌어요. 순 비트코인 발굴, 비트코인 가치로만 수수료 빼고 채굴해서 벌어들이는 신규 코인, 발행된 신규 코인의 가격만 3억이 되는 거예요. 10분에 3억이 됩니다. 누군가는 3억을 10분마다 지금 벌고 있어요. 배 아프죠. 그래서 이 채굴자는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어서 확정하는데 그 트랜잭션 중에 첫 번째 트랜잭션을 우리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 하고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6.25 BTC와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들의 수수료를 합한 거를 자신한테 지불하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그럼 그 채굴자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리고 블록마다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4년마다 절감합니다. 절감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아까 그거 어디 갔어? 다시 가서. 여기 보면은 제네시스에서는 50이었어요. 최초에는 50BTC를 채굴에 그 보상으로 줬어요. 그게 25, 12.5, 6.2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3.125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발행된 수는 총 사토시는 이것만 발행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시작했어요. 요 개수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90% 이상 벌써 발행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끊임없이 계속 발행이 되면은 가치가 이렇게 없어질 걸로 생각해서 일정한 액수의 그 비트코인만 발행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이 되는 거고 2032년 되면은 99%가 발행이 될 거고 그때쯤 되면은 수수료가 신규 코인의 그 BTC가 1BTC 이하로 떨어져요. 1BTC 이하로 떨어지면은 10분에 그 채굴자가 받는 돈이 1BTC가 떨어져서 한 0.5BTC가 됐다. 그럼
2,500만 원. 10분에 2,500만 원 벌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이제 가치가 있을까? 이제 이때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때 가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뭐 예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런 경제적인 개념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채굴 환경이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트랜잭션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래를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거래를 만든 사람 마음이지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건 수수료 꼭 얼마 책정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블럭에 거래를 넣는 건 누구 마음이야?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는 아직 거래 안 들어가는 게 한 100개 있어. 그럼 이 중에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럼 뭘 선택하겠어? 수수료 많은 애들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애들도 있냐면 하나도 안 넣고 채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빨리 채굴할까봐 뭐 이런 식을. 지금은 그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만 노린다면 뭐가 중요해요? 신규 코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리 땡 하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다음 거부터 이렇게 해시값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져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거래들을 넣어줘야 거래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게 잘 돌아간다고 해야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채굴자들도. 채굴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려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야 되겠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잘 동작해야 돼. 내가 헛짓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잘 안 된다처럼 인식이 되면 비트코인 가치 팍 떨어져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은 팍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개념들이 된 거예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니까 난 똑바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인센티브, 그 체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0.5 BTC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블럭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엄청 다르니까 나는 조금만 넣을 수 있고 크게 넣을 수 있고 그렇고 지금은 대부분 적게 넣든 크게 넣든 그냥 넣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많이 책정한 사람들이 될 거고 수수료가 비싸지면은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수수료가 비싸니까 내가 비트코인 갖고 거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500원짜리가 두 개 있는데 이거 합쳐서 1,000원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거래예요. 그럼 또 수수료 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합치고 말이죠. 그렇죠? 수수료가 비싸면. 그래서 비트코인 그 에버리지 비트코인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잘 그 채굴자들이 포함해 준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거래에서.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1% 공격, 채굴자와 관련된 51%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 이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해시파워라고 그래요. 이 해시파워의 51%를 특정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용자가 늘 승리할 확률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51%. 그리고 좀 더 빨리 얘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전 세계 채굴 능력을 51%를 통제하고 있으면 얘는 지멋대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51%
공격이라 그래요. 근데 전 세계의 해시파워의 51%를 특정한 기업이 또는 특정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가 건전한 생태계가 갖춰졌다는 건 작업 증명하는 경우에는 채굴자들의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51%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가 돼야지만 잘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채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중사용이나 서비스 교란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다시 만들어서 이제 이중사용하는 거죠. 한번 쓴 거를 거래 내역을 옛날 블록체인에서 빼고 새롭게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 블록체인을 현재보다 길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중사용 공격 그 50%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보면은 이 업체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그 채굴하는 업체들. 근데 이 채굴하는 업체들 보면은 한 4개 업체가 합치면 51%를 넘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채굴의 중앙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채굴의 이득은 특정한 사람들이 다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 탈중앙 암호화폐에서 생각했던 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조금씩 바뀌죠. 계속 똑같은 플레이어가 계속 등장하기도 하지만 없던 애들이 또 좀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슬러시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좀 작았는데 커졌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채굴 업체들이 어떤 애는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생산 라인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빠져나가기 힘들까? 여기서 손 털기가 힘들어요. 얘는 손 터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치는 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팔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팔지 않고 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성이 별로 안 되네. 그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그 채굴마다 받는 신규 코인 수도 떨어지고 이러면 여러 가지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 먹기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손 털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가 참 애매한 거예요. 손 털고 빠져나가면 자기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대폭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실제 50% 공격이 비트코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알트코인에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어서 론칭을 하면은 작업증명을 쓴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붙어줘야 되겠지. 근데 채굴자들이 한순간에 확 붙지는 않아요. 얘가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잘 돼서 뭐 한 1, 2년 흐르면 생태계가 건전해질 수 있는데 초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채굴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초기에는 모나코인이나 뭐 이런 데는 이 생태계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큰 손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한 거고 이 모나코인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 파워의 50% 갖고 있어서 신나게 채굴해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빵 공개를 해가지고 기존 체인을 다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가능한 이유는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가 건전하게 바로 가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더리움이 되게 중요해진 요소가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들은 초기에 신규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도 이게 잘 계속 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작업증명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업 증명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분산 합의라 그래요. 분산 합의 기술이라 그래요. 분산 합의 기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완전 노드는 뭘 유지해요?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거예요. 블록 값들을.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가 어떤 걸 유지해요? 똑같은 블록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걸 유지하게 해주는 기술이 분산 합의 기술이고, 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분산 합의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작업 증명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과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노드들이 항상 똑같은 블록들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 증명 기술은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실제로는 채굴에 10분의 채굴하는 그 소요되는 전기세가 어떤 한 나라에서 다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쓰고 있고,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게 환경 오염이 되는 거예요. 화력 발전하고 뭐 발전해야 되겠지. 원자력 하든. 그래서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되게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작업 증명을 한다는 건. 물론 작업 증명을 하면은 확실히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데는 좀 더 확신을 갖고 불가역성이 된다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불필요한 전기세를 너무 과열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굴하는 어떤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처음에는 사토시는 자기 집에서 노는 PC 갖고 했어요. 노는 PC 갖고 했더니 뭐 되긴 됐죠. 근데 느리겠죠. 근데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썼냐면은 GPU를 쓰기 시작했어요. GPU. GPU들을 막 사서 지금도 GPU를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 할 때 많이 쓰는데, 또 이 화폐 채굴할 때도 많이 쓰는 거죠. 이 GPU를. 그 다음에는 이제 GPU를 안 쓰고 아예 그 해시 함수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그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GPU는 그래도 범용 하드웨어죠. 그냥 빠른 CPU잖아. 그러니까 GPU 대신에 FPGA나 ASIC 같은 이런 하드웨어 기술로 이 채굴하는 장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팍 꽂아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 ASIC을 이용해서 이제 채굴 기기를,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하드웨어를 여러 개 사가지고 병렬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너는 0번부터, 나는 100번부터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시작하면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팜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많은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채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클라우드 마이닝 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 풀은 뭐냐면은 내 풀에 들어와서 같이 채굴하자. 그러면 우리 풀이 성공하면은 네가 투자한 해시파워만큼 비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풀에 가입하면은 내가 해시파워를 거기에 0.1%를 내가 어떤 제공해줘요. 그러면은 그 전체 보상액에서 0.1%는 그 사람이 성공 못해도 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지금은 이제 마이닝 풀이라는 게 생겼고, 또 마이닝 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자기가 채굴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만들어 놓고 내 장비를 활용하는 활용비를 받는 업체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채굴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채굴 장비를 대여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채굴 마이닝 팜 같은 데서 이제 넘어갔고, 채굴 장비도 이제 GPU 쓰던 거에서 이제 이런 ASIC 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하드웨어. 이 업체들도 떼돈 벌었을 거예요. 별로 돈을 많이 못 벌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채굴에서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굴과 관련된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P2P 네트워크예요. P2P 네트워크이고 모든 노드들이 이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노드가 똑같은 버전을 돌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또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이 조금 나빠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쪽은 나는 안 해. 그런 정책은 난 못 따라.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면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죠. 새 규칙을 수용하겠다는 집단이 있고 기존 규칙, 그러니까 새 규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채굴해 나가고 다른 한쪽은 기존 규칙대로 채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싱글 체인으로 합쳐져야 되지. 긴 체인을 우선해서. 근데 얘는 긴 체인을 우선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갈라져 가지고 빠이빠이 우리 따로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로 놀자고 한 게 포크예요.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입니다. 아까 말한 요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보통 말하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는 새로운 규칙들 또는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하는 명분에 따라서 규칙이 뭐냐에 따라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고 얘기하는데 하드포크는 뭐냐면 과거와 호환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데 과거와 호환되지 않아요. 소프트포크는 과거와 호환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경우. 그러니까 좀 더 약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기, 이렇게 넘어오는 게 거부할 명분이 조금 적은 그런 쪽의 소프트포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포크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블록 크기가 1메가예요. 1메가. 근데 1메가니까 너무 처리 양이 적어. 그래서 2메가로 바꾸자라고 해요. 그럼 규칙이 바뀌어져야 되죠. 근데 나는 싫다. 이쪽 집단은. 이 싫은 애가 A예요. 그리고 2메가로 바꾼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2메가짜리들은 얘네들은 거부하겠죠. 인정 못하겠죠. 이게 하드포크고 둘이 그냥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블록 크기를 1메가에서 0.5메가로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 애들도 원래 1메가 이하면 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소프트포크라고 그래요. 물론 이 경우도 어쨌든 한쪽이 이쪽으로 넘어오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왜?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기 있는 애들 일로 넘어오려면 여기 있는 걸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그 자기의 보상들을 포기해야지만 돼요. 얘가 다 무효화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포기되려면 얘가 넘어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어쨌든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기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불가역성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아니겠다. 우리 10블록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하자. 근데 모두 억울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역성이라는 게 원래는 보장돼야 되지만 사람이 하고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불가역성을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억울히만 되면 아니면 다수가 억울히만 되면은 그 불가역성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이더리움은 부탈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심각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 공격을 흔적을 지우자고 했던 게 부탈린이고, 왜 지우냐, 어차피 역사적으로 남아야지, 그냥 가자 해서 갈라진 게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리움, 지금의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부탈린은 뭐예요? 그 흔적을 지우자고 한 거지. 불가역성을 뒤집자는 거잖아. 없던 걸로 하고 그 전부터 여기부터 다시 채굴하자고 한 거거든요. 지멋대로지. 지가 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여기부터 다시 하자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뭔가 그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드리는 비트코인 여기 내용은 이제 신규 기술들이지, 그 최초의 사토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좀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시그윗인데 트랜잭션의 크기가 얼마로 제한되어 있어요? 블럭의 크기가 1메가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메가를 차지하는 블록체인의 내용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냐면 서명 값들이에요. 서명 값들 크기가 가장 많은 크기를 차지해요. 그래서 세그윗은 뭐냐면 1메가는 그대로 두자, 약속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1메가 데이터에서 서명은 다 빼자는 거예요. 서명은 다 빼고 서명은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규칙에 의해서 1메가가 보낼 때는 1메가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1메가에는 뭐만 들어있어? 트랜잭션의 순수 내용들만 들어있어요. 몸 빠지고 서명들은 빠지고, 서명은 별도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세그윗입니다. 세그윗. 그래서 2017년도에 소프트포크로 비트코인에 도입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처리하는 양이 더 많아졌죠. 많이 처리할 수 있죠. 원래는 이 1메가의 트랜잭션 내용과 서명 값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명 값들을 다 빼고 트랜잭션을 더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별도 이 서명 값들은 또 모아서 별도 전파를 하지만 그 기존 프로토콜 내에서는 여전히 1메가 하는 거죠. 뭐가 추가돼? 서명 값을 추가적으로 보내는 요 다른 라운드가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걔를 완전히 하드포크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대가 돼서 도입을 못했고 소프트포크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1메가 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의 내용 중 일부는 블럭에서 빼낸 거. 그게 시그윗이고요. 그 다음에 지불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지불 채널은 뭐냐면은 아주 소액을 서로 교환을 해요. 소액을 교환하면 어떤 거래든 뭐가 필요해? 비트코인에선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확정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불 채널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둘이 그냥 하자. 둘이 그냥 계속 거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내용 하나만 넣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어떤 회사의 영화를 봐요. 근데 영화를 볼 때마다 0.0 뭐 하여튼 작은 비트코인의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지불하다가 내가 한 꽤 큰 금액이 됐어요. 그럼 그때 지불을 확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불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불 채널은 뭐라 그러냐면 이계층 기술이라고 그래요. 블록체인 외에서 뭘 하고 뭘 밖에서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다 하지 말고 별도로 하자. 그게 이제 지불 채널인데, 지불 채널의 문제는 뭘까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거래를 계속 하나씩 확정을 해야 내가 10원 쓰고 10원 쓰고 10원 쓰고 10원 10번 쓴 다음에 100원만 기록하는 거잖아요. 10원 10번 한 건 기록 안 하고. 그런데 이 10원씩 쭉쭉쭉쭉 하다가 기록을 안 한다든지 엉뚱하게 기록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10원씩 계속 기록했으면 얘는 불가역성이니까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 밖에서 우리 둘이만 했으니까 우리 둘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거래가 나중에 안 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원래는 지갑에는 공개키가 한 쌍이 보통 연결이 돼요. 한 쌍이. 그래서 이 지갑에 있는 돈을 쓰려면 그 지갑에 개인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갑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 수 있냐면 2, 3 지갑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키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 개 연결시켜 놓고 서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지만 되게끔 할 수 있어요. 2, 3 지갑은 예를 들면은 공개키를 3개 연결시켜 놓는데 그 중에 2개로 서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서명한다고 인정이 안 돼. 얘가 2, 3 지갑이면은 3개 중에 2개의 서명키로 서명이 돼야지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멀티시그 지갑들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지불 채널 만들 때 서로 거기다가 돈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끔 하게. 그러면 한 사람이 혼자 못 하죠. 둘 다 억울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기술을 여기다 넣냐면은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만들어요. 부정을 하면. 근데 이 페널티를 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애매하네.